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26살에 스튜디어스의 꿈을 이루었고 28살에는 결혼을 했으며 딱 만 30을 채우는 해에 이혼해서 지금은 돌싱입니다. 외동으로 자란 데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둘 정도는 낳는 것이 어릴 때부터 꿈이자 목표였을 정도로 가족에 대한 열망이 강했으나 사람이라는 게 참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씁쓸한 현실이네요. 물론 저의 직업 특성상 가정에 충실하기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당시 동갑내기였던 남편은 막 취직을 한 상태였어서 남편이 직장 생활에 자리 잡을 때까지만 일하고 저는 지상직으로 전환하거나 이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단란한 가정은 아직 못 이루었으나 스튜디어스 일은 계속하고 있으니 사람이 모든 꿈을 이루려는 욕심은 좀 내려놔야 하는 게 맞나 봐요. 물론 제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이 늦었다고 할 정도까진 아니니 언젠가는 기회가 다시 올지도 모르겠죠?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은 구구절절 제 인생에 관한 하소연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억만리 타국의 하늘에서 만난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살다 보니 이렇게 가슴 따뜻하고 행복한 일도 있구나 싶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스튜어디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좋았던 거였는데 왜 비행사가 아닌 스튜어디스였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당시에도 지금도 여성 파일럿은 흔치 않은 직업이었고 특히 제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해보니 항공사에서 여성 기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뚫기 힘든 벽이니 어쩌면 전 현실적인 꿈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스튜어디스의 꿈을 이루는 것도 저에게는 그리 녹록지 못했어요. 같은 꿈을 꾸는 다른 친구들은 집안 단위의 빵빵한 지원을 받으면서 꿈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나 전 그렇지 못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지라 양친이 모두 계시는 친구들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요즘은 조금 덜해졌다는 소리가 있긴 해도 비행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스튜어디스의 외모 관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친구들은 어린 나이부터 에스테틱부터 시작해서 피부과, 성형외과까지 여러 관리와 도움을 받으면서 외모를 가꾸었지만 저는 당연히 그런 지원을 바랄 수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기에 발품을 팔아가며 얻은 지식으로 피부 관리부터 몸매 관리까지 모두 셀프로 하면서 스튜어디스를 향한 꿈에 매진했습니다. 저를 혼자 키우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천연팩 만든답시고 재료비 값을 달라고 하는 것조차 미안해 중학생 때부터 방학 되면 전단지 붙이기부터 대목에 이런저런 물건을 파는 간판대 아르바이트까지 뭐든 열심히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이런 일들을 체험해본 것은 오히려 경력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스튜어디스가 아무리 외모를 중요시한다지만 결국은 모델이 아니라 독립적인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이고 장거리 비행이 있는 동안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서비스 정신은 물론 체력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하는 팔방미인을 요구하는 직업 중 하나거든요. 아무튼 제가 스튜어디스 입사 시험을 보던 해에는 정말 유달리 경쟁률이 심한 해였습니다. 메이저 항공사는 물론 저가 항공사들조차 경쟁률이 말도 못하게 치열했다고 했던 해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동안의 피나는 노력을 하늘이 모르는 척하지는 않으셨던 모양인지 전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메이저 항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고 입사 초부터 소위 외모 수석으로 선배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외적인 부분도 내적인 부분도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외모나 두뇌에 자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저는 저를 오늘날까지 힘들게 키워주신 엄마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또 엄마가 항상 당부처럼 말씀하시던 초심과 겸손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말을 잊지 않기 위해 승객은 물론 동료들에게도 친절하고 일관성 있게 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덕분에 보살, 천사 등의 별명을 얻으면서 동기들은 물론 선배들에게도 예쁨받고 인기 있는 소위 직장 내 인싸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어요. 물론 저의 이런 성공에는 제가 타고난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오만방자해지기 쉽잖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스튜어디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족한 환경을 메우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했던 만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만하지 않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장거리 비행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국제선의 경우 한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든 한국으로 들어오는 노선이든 외국의 승객의 비율이 제법 많은 편인데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 그쪽에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쪽에선 상식 밖의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해 일명 기빨리는 상황이 꽤나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도 스튜어디스로 일한 게 1, 2년 차가 아니다 보니 저 역시 그동안 쌓인 내공과 노하우가 있어 어지간한 일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 잊고 싹 털어버리지만 그게 안 될 정도로 힘든 비행이 간혹 존재하는데요. 그날 비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괌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에 올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날 비행은 대환장 파티라는 단어도 부족할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콘 샐러드가 없으면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금지 품목인 통조림류를 몰래 가지고 들어온 외국인 승객부터 심하게 코를 고는 승객과 그 승객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승무원들에게 계속해서 항의하던 승객, 그 승객 뒤에는 코 고는 소리에 옆좌석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까지 더한 엄청난 스트레스로 잠에서 깨서 울기 시작하는 아이까지 정말 혼돈의 카오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죠. 그러나 진짜 최종 보스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휴양지에서 넘어오는 비행기다 보니까 패키지 여행을 오신 단체 승객분들이 비율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날 노선에도 단체 패키지 여행을 오신 듯한 중년의 한국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중 문제가 된 것은 대다수 남성분으로 이루어진 단체 또는 동호회 모임으로 보이는 패키지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어이 아가씨, 이리 와서 술 좀 따라봐. 아유, 역시 승무원들 몸매가 죽인다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저리 가라지. 빼빼 마르기만 해서는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올 때 나온 글래머 몸매가 최고요. 마누라 옆에 두고 참 잘도 짓거린다.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은 비행기를 일하려고 탄 거요, 남자 꼬시려고 탄 거요. 아유, 냅둬. 오히려 난 더 짧은 치마 입어줬으면 좋겠구만. 응? 이 맛에 비싼 돈 내고 비행기 타는 거 아니겠어? 아, 뭘 봐. 너 지금 나 째려봤냐? 기분 나쁘게. 아닙니다, 고객님. 혹시 필요하신 것 있으실까 해서. 아유, 별꼴이야, 진짜. 과자나 있으면 좀 더 가져와 보든가. 예, 알겠습니다. 대개 남편분 같은 사람은 트럭으로 줘도 싫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 멈춰주시고요. 라는 소리가 정말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랐지만 제가 이 일을 원데이 투데이 하나요? 꾹 참았죠. 시국 때문에 많이 자제되는 분위기이긴 했어도 기내 음주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어서 긴 비행 심심한 달래려고 술 한 잔씩 가볍게 하시는 분들은 늘 있었지만 그 동호회는 무슨 여기가 관광버스 아니라도 되는 양 술파티를 벌이면서 난장판을 피웠습니다. 당연히 같은 칸에 타고 계신 다른 승객분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승무원들이 매달리다시피 진정을 시켜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막내가 승객에게 직접적인 성추행까지 당하고 와
화장실 앞에서 펑펑 우는 사건까지 발생해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인중을 하이힐로 콱 다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어쩌겠어요. 서비스직 월급쟁이들은 항상 의리인 것을요. 혹여라도 인사고과에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저를 포함한 모두는 안면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웃고 또 웃고 웃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없던 비행기 멀미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던 그날의 비행.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이제 좀 살겠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어디선가 갑자기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인가 생각해 볼 틈도 없이 급박한 비명에 몸이 먼저 반응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비행기 칸으로 뛰어갔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일명 개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눈을 뒤집고 온몸을 벌벌 떨고 있는 백인계로 보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기껏해야 5에서 6세 정도밖에 안 보이는 어린아이는 간질성 발작으로 보이는 듯한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있었고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백인계 성인 두 사람은 아이의 이런 병변이 처음인 모양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울고만 있었죠. 여기 의료인 안 계시나요? 의사나 간호사,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저는 다급하게 기내 의료인이 탑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상황을 파악한 다른 승무원들도 칸을 옮겨 다니며 의료인을 수소문하였으나 애석하게도 당시 항공편에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무도 없었던 모양인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의료인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를 살리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배워둔 지식을 총동원해 승무원 자켓도 벗어 던지고 응급 구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아이를 기내 바닥에 바로 눕혀 타익으로 인해 질식하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다른 승객에게 네일 파일을 빌려 서랍자 대신 사용해서 어긋잎 쪽 깊숙이 넣어 혀나 볼을 깨물거나 기도 폐색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 뒤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사실 간질성 발작이 일어났을 때 해줄 수 있는 구호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질식이나 상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한 뒤 발작이 멎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다행히 아이의 발작은 3분 내에 멈추었으나 그대로 지쳐 기절한 것인지 아이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저는 곧바로 기장실에 응급 상황을 알리고 관제실을 통해 인천공항에 구급차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분에 머지않아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아이는 무사히 119 구급차에 호송되어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갈 수 있게 되었으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던 것이죠. 이대로는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조치나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제 짐과 사후 처리는 동료들에게 맡기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아이 응급처치를 시행한 승무원인데요. 아이 부모님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시는 것 같으니 제가 병원까지 함께 가서 상황 설명과 통역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부부에게 영어는 알아들으시냐고 물었고 부부는 두문두문하긴 하지만 영어를 할 줄 알기는 한다며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죠. 저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제가 함께 병원에 가서 상황 설명 및 통역사의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의를 드렸고 아이의 부모님도 흔쾌히 이를 받아들이셨어요. 다행히 구급대원들의 구호 조치로 병원 도착 전에 아이는 어느 정도 의식을 차릴 수 있었고 평소 아이가 간질성 질환을 앓지는 않았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토대로 컨디션 난조와 장시간의 비행, 빡빡한 여행 스케줄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 및 비행기 탑승 직전에 복용한 멀미약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단발성 발작 증세인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저에게 전해 듣고 나서야 아이의 부모님도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고 정신을 차린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아이 부모님의 등을 바라보고는 집으로 돌아왔죠. 정말 폭풍 같은 스케줄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날은 정말 긴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승무원의 비행 스케줄은 보통 장거리 비행 후에는 휴식을 가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괌에서 돌아오는 국제선 이후 예정되어 있던 미국행 비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일명 스탠바이라고 하는 대기가 걸려서 이틀 정도를 더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탠바이 이틀 차에 직장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비행이 취소되어 스케줄이 비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라도 다른 비행 스케줄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 역시 다른 일정이 잡혔나 보다 하고 바로 보일러의 온수 버튼을 눌러놓고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의외의 말이 들리더라고요. 지금 데스크에 누가 승무원님을 찾고 계세요. 네? 누가 절 찾아왔다고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며칠 전에 도움을 받은 아이 부모님이라고 하시는데 외국인들이셨어요. 유치원생 정도 나이대로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도움 준 승무원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례를 드리고 싶은데 워낙 경황이 없어 이름도 모르는 채로 보내셨다고, 꼭 뵙고 싶다고 공항까지 찾아오셨어요. 전 바로 번뜩 며칠 전 그 아이와 부모님이 떠올랐죠. 전 사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승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대충 씻기만 하고 공항으로 바로 갔습니다. 공항 데스크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그 가족은 한 번에 저를 알아봤고 그렇게 정신이 없었을 와중에도 제 얼굴을 기억한 모양인지 저를 알아본 아이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도도독 달려와 제품에 폭 안기더라고요. 승무원 일이라는 게 어느 서비스직이다 그렇듯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 지난번 비행은 진상 승객이 단체로 타는 바람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비행 중 하나로 기억에 남았던지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순간적으로 들었었는데 천사 같은 아이의 미소를 보자마자 그런 나쁜 감정들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다행이다. 건강해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 그런데 웬걸요? 아이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제가 놀란 토끼 눈으로 바라보자 아이의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라는 사실을요. 안 그래도 입양에 관해 매우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혼혈 또는 외국인 아이들은 입양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였기에 이 아이가 혼혈인지 아니면 순수 외국인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아이를 입양하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평소 불임으로 인해 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던 두 사람은 해외 입양 커뮤니티에서 이 아이의 딱한 사정을 들어 알게 되었고 도무지 그냥 모르는 척 지나칠 수가 없어 큰 결심을 하고 입양을 결정한 것이었어요. 독일 국적으로 부부가 무역업을 함께하고 있는 부부는 유년기는 아이가 태어난 나라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3년 정도를 한국에서 살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아이가 한국에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 자주 여행을 오는 등 자주 왕래한 덕분에 현지 한국 아이들처럼 완벽하게까진 아니어도 아이가 한국어를 제법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부부는 이번에는 내년에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를 위해 올해 마지막 여행을 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정말 놀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하며 저에게 고개 숙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입장에서 어렵게 입양한 특별한 아이이니만큼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부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저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참 아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있듯 어려운 형편에 스튜어디스의 꿈을 이루고 직장 내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저를 키우느라 한평생 고생해오신 엄마를 남부럽지 않게 모시고 살겠다는 목표도 이루었으나 딱 하나 제가 이룰 수 없는 꿈이 바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짧게 결혼과 이혼을 겪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전 남편이었던 그 녀석은 제가 대학 항공과를 이수하며 스튜어디스 준비를 한창 할 때 만났던 대학 동기였어요. 학과는 달라도 같은 학교에 서서 선남선녀 CC로 이름을 꽤나 날렸던 저희는 3년여의 연애 기간을 거쳐 남자친구가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할 때쯤 일찍 결혼을 서둘렀죠.
남자들은 군대에 가다 보니 저보다 2년 늦게 사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었고 저나 남자친구나 서로 졸업하고 취업할 때쯤 결혼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는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는 게 꿈이었고 남자친구의 경우 3대 독자다 보니 시댁 쪽에서 젊을 때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결혼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못했어요. 제가 스튜어디스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저희가 사귈 때부터 교제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셨죠. 3대 독자인 아들이니만큼 현모양처, 조강지처처럼 남편 내조를 해줄 수 있는 상대를 바랐는데 스튜어디스는 업무 특성상 해외 일정도 많고 한번 국제선 비행 스케줄이 잡히면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너는 꼭 승무원이 되겠다는 거니? 네, 어릴 때부터 꿈이기도 했고 항공과에 진학해서 여기까지 준비한 것도 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직업을 가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지훈이하고는 서로 직업과 꿈을 존중해주면서 살아가기로 약속했어요. 또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제가 먼저 직업 활동을 하면 결혼 자금이라던가 신혼 때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휴, 지훈이 얘는 꼭 만나도 이런 애를. 결혼은 둘이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안의 결합인데 수준도 안 맞고 심지어 스튜어디스? 그거 다른 남자들 앞에서 짧은 치마 입고 몸매 자랑하는 일 아니냐? 에휴, 지훈아, 이 애미는 영 모르겠다. 이 결혼 허락해야 할지 말지. 아, 엄마, 주은이 듣는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솔직히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사랑이 뭐길래, 꿈이 뭐길래 어쩌면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제 욕심에 제 인생에 먹구름을 들이우게 만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결혼은 남편 쪽에서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다 말렸습니다. 대학 동기들, 친구들, 저희 엄마까지요. 너 진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나중에 시골리고 나면 당장 일 그만두라고 할 인간들이라니까. 지금부터도 그런 상스러운 말까지 해가면서 스튜어디스를 비하하고 조강지처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사람들인데 지훈이 취업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스튜어디스 수입이 적지도 않으니까 솔직히 나랑 지훈이 이제 막 대학 졸업하는 입장에서 결혼해서도 부모님 도움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너 커리어 좀 쌓고 지훈이 걔도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서 돈 좀 모으고 생각하라니까. 저희 엄마도 말씀하시는 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남들처럼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키워주지 못한 것도 미안한데 괜히 너무 일찍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엄마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제 인생을 좀 더 즐기면서 꿈을 이루고 살아가길 바라셨죠. 하지만 그때 저는 눈에 뭐가 씌인 사람처럼 지훈이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었어요. 두 사람이 사랑하니 무엇이 문제겠냐고 여겼던 거겠죠. 그렇게 저희는 전 남편의 취업 시기에 맞추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우려했던 상황은 결혼 직후부터 일어났어요. 애는 언제쯤 가질 거니? 결혼하면 최대한 빨리 애 가진다고 하지 않았어? 어머니, 아직 시골린 지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요. 3개월이 3년, 30년이 될 것 같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너 이번에도 아부다비인지 뭔지 거기 가느라 우리 지훈이 4일이나 혼자 뒀다며. 이제 취직해서 한참 케어 많이 해줘야 할 시기에 마누라가 더 바빠서 어쩌겠다는 거야? 아니, 너 사실 정말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일 핑계대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외국 남자들이랑 붙어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도대체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을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던 것은 결혼 후 달라진 남편의 태도였어요. 연애 때는 시부모님이 저렇게 막말을 하면 제 편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던 남편은 자기 아내가 저런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마치 시어머니 말에 동조하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구박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비행 스케줄이라는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예정이 변경되거나 공석이 생겨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반대로 탑승 1시간 전에 비행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결항되거나 여러 문제로 인해 뜰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승객분들과 함께
승객분들과 같이 승무원들도 며칠이고 외국에 발이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스튜어디스로 취업해서 한창 자리를 잡고 커리어를 쌓아야 할 시기였기에 제 임의대로 제 입맛대로 비행 스케줄을 조절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 위치였어서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다툼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승무원 선배님들께서도 연애 때야 다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면 달라질 거라고 뜯어 말렸었는데 내 남편은 다를 거야 하는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또 나가.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돼서 내가 대타로 들어가야 해. 내가 진짜 결혼하고 나서 네가 차려준 밥상 받아본 기억이 가물가물해. 너 나한테 밥상 받으려고 결혼했니? 나도 바쁘고 정신없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래? 애처럼? 뭐? 애? 너 지금 애라고 했어? 그래. 난 마누라보다 돈도 못 벌고 시간도 펑펑 남아 도는 놈이다. 왜? 아예 나보고 일 그만두고 가정주부 되라고 하지? 당시 입사 1년 차도 안 됐던 남편은 좋은 기업에 취직하긴 했어도 수입이 저보다 적은 편이었습니다. 거기에 저에게 다 말하진 않았어도 크고 작은 실수가 많아 상사에게 깨지는 날도 많았죠. 남편은 은근슬쩍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보다 돈도 잘 벌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의 평판도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신혼 초부터 이어지던 부부싸움으로 인해 저와 남편은 결혼 6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지훈이는 내가 앞으로 잘 돌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넌 네 일이나 열심히 해. 기왕 이렇게 된 거 돈이나 많이 벌어서 가게에 보탬이나 되어주면 좋고. 어머님, 그래도 부모님 된 도리로 아들이 철없이 굴면 잘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셔야죠. 어머, 이 싸가지 없이 말하는 것 좀 봐. 나 우리 아들 굶고 다니는 꼴 못 봐. 집에 들어가 봐야 마누라라고 하나 있는 게 밥은커녕 청소까지 우리한테 시킨다며? 지훈이 3대 독자야. 어디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켜? 이래서 꼴에 배웠다고 거들먹거리는 여자들은 쓸데가 없다니깐. 그때서야 저는 이 결혼이 처음부터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쪽 집안 어른들이 절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고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막상 패를 까보니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겁니다. 세상에 결혼을 마누라한테 케어받으려고 한답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어디다 팔아먹은 걸까요? 시댁 사연, 고부 갈등 사연이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에이, 저건 다 극단적인 사례일 거야 하고 넘겼던 저였기에 제가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별거 아닌 별거를 선언하고 제가 오프인 날에만 집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제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쉬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식으로 저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게 먹고 싶다 저게 먹고 싶다 하며 집안일 시키고 음식 시키려고 기어들어온 것 같았죠. 그때부터는 저도 이혼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날 정도로 결혼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으나 딱 2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의 단란한 가정은 이미 물 건너갔지만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란 데다 유달리 아기들을 좋아했던 저였던지라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쩔 거야. 이 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야. 힘들고 외롭게 사는 날 위해 천사가 내려주신 거야.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변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차가 얼마 안 돼서 받아들여질진 모르겠지만 슬슬 지상직 근무로 전환할까 해. 아무래도 아이 키우면서 해외 일정 소화하긴 힘드니까. 근데 지상직 전환하면 월급 적어지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겠지? 아이는 언제든 가질 수 있지만 돈은 젊어서 바짝 벌어야지. 충격이었습니다. 3대 독자, 3대 독자. 노래를 부르던 시부모님도 제가 1년 내내 해외에 나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투정만 부리던 남편도 막상 제가 임신하고 나서 이제는 가정에 충실한 삶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니 돈을 들먹거리며 저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생긴 아이를 어쩌라는 건지 정말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보다도 아이가 소중했고 시부모님 역시 내심 손주, 정확히 말하면 손이 귀한 집안에 아들을 얻고 싶다는 욕심이 강하셨던 분들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걸 왜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전 앞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살아갈 날만을 꿈꾸고 있었기에 이제 그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래야 했죠.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했던 저의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아이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 빛을 봐야 했고 임신 후기 심각한 임신 중독 증세로 조산을 해야 했던 저는 출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겨 과다출혈로 인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겨우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3일을 꼬박 혼수 상태로 있었던 저에게 아이를 안겨주시며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이제 더는 임신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붙들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너에게 나를 내려주어서 다행이라고, 너와 둘이 더 행복하고 더 돈독하게 살아가라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 보다 했죠. 하지만 아이는 딸이었고 시부모님의 태도는 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네가 하도 밖에서 볼볼거리고 싸돌아다녀서 애가 잘못된 거 아니야? 거기다 첫째가 딸이라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애라니까. 어머니, 제가 지상직 전환한다고 했을 때도 만삭 다가와서 아무래도 출산 휴가를 쓰고 출산 준비에 매진하는 게 좋다고 했을 때도 젊은 애가 무슨 그 정도로 우는 소리를 하냐며 우리 시대에는 만삭의 등에는 하나 업고 앞에는 하나 안고 발매기를 하고도 건강하게 너 때씩 숨풍숨풍 나왔다고 뭐라고 하신 건 어머니랑 남편이었잖아요. 어머 얘 좀 봐. 어디서 감히 누나를 불하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그 와중에도 아이를 지킬 생각만 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늘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만 것입니다. 보통 신생아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성이 많은데 세균성은 드물기도 한데다 예후가 좋지 않다던 의사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우려가 말이 씨가 된 것처럼 뇌수막염의 후유증으로 뇌성마비까지 온 저희 아이는 이름을 지어주고 출생신고를 한 지 정확히 115일 만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천사이기에 저에게 잠깐 내려앉았다 다시 떠난 걸까요? 저는 모든 것이 제 탓 같았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임신한 몸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겠답시고 일 욕심을 낸 탓인 것 같았고 나름대로 스튜어디스 일을 하느라 건강이며 체력 관리에 신경 썼음에도 타고난 체질이 약하여 아이를 낳을 때 고생시킨 것이 문제였던 것도 같고 온갖 사소한 것들까지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저는 2년 6개월 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애도 못 낳게 된 여자랑은 살 이유가 없다는 시댁 측의 이혼 요구가 있었고 저 역시 그들의 말대로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이미 파탄이 날 대로 난 결혼 생활을 아이 하나만 보고 이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더는 살아갈 의미도 없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삶의 의지를 잃고 휴직기를 던진 채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저의 소식을 들은 승무원 동료, 후배, 선배들의 위로와 병문안이 매일같이 이어졌고 저는 사실 승객 응대가 너무 힘들어서 스튜어디스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늘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적이고 화가 나는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주은 선배의 미소 덕분에 늘 힘내서 선배의 미소를 본받자는 각오로 비행에 임하고 있어요. 비행 중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셨겠지만 우리 모두 선배께서 늘 그랬듯 이 위기도 보란듯이 이겨내고 웃는 모습으로 저희 곁으로 돌아와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제가 아끼던 어느 후배의 손편지를 받은 날에는 정말 밤새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평소 성실성이나 업무 태도, 능력에서 늘 상위권의 평가를 받아왔던 저였기에 휴직계를 사직서로 변경하려는 저의 행동을 모두가 적극적으로 말리며 푹 쉬다 오라고 권해주셨고 동료들의 격려 그리고 저의 하나뿐인 엄마의 지극한 사랑과 간호 덕분에 저는 휴직 6개월 만에 다시 비행 스케줄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의 생명은 사실 짧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스튜어디스들이 결혼하는 동시에 저와 같은 문제로 일을 그만두거나
지상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상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지상직 자리가 항상 남아있는 것도 아니기에 사실상 많은 승무원들이 30이 되기 전에 꿈을 접고 평범한 주부가 되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55세라는 정년, 승무원의 연령 제한이 사라진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승객으로서 비행기를 탔을 때 30대 중반 이상의 연륜 있는 승무원이 별로 없다고 느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이유에는 이런 뒷사정이 있는 거랍니다. 그렇게 된 지 벌써 몇 년, 요즘도 가끔 눈동자에 초점조차 맞지 않고 몸을 허우적거릴 힘도 없이 죽어가던 우리 아기가 꿈에 나올 정도로 과거의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저였지만 겉으로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씩씩한 척, 괜찮은 척하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걸 가질 수 없다. 인생에 있어 하나쯤 포기해야 한다면 내게 그건 아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에 들이닥치는 공허함과 슬픔을 그렇게 견뎌내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엄마와 스튜어디스라는 저의 꿈뿐이니 결혼이나 아이는 포기하고 스튜어디스로서 정년을 채워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주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입양을 한 두 부부의 사정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이가 혹여나 어디가 크게 아픈 것은 아닐까,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 가슴 졸이는 부모의 마음도 저 역시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이의 부모님은 저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공항 라운지로 데리고 가서는 제게 너무 고맙다며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저에게 사례금이라고 두꺼운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달러가 가득 들어있었죠. 당연히 저는 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하며 돌려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어요. 이 아이보다 훨씬 어리고 작고 연약한 나이에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죠. 그 후에 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이 또래 아이들만 보면 우리 아이도 무사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면 이 정도 키가 되지 않았을까? 생김새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날 아이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모르는 척할 수 없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비극을 막기 위해 무조건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승무원으로서 위험에 처한 승객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니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의 고백 아닌 고백에 두 부부는 상당히 놀란 눈치였고 아이는 저에게 친근감이라도 느낀 모양인지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은 채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있었죠.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보며 눈치를 주고받는 듯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고마움을 여기서 이렇게 사례도 제대로 못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린 닉도 숙모님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항상 이 아이에게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꼭 돌려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는 사업차 한국에 자주 오는 편이에요. 거의 계절마다 한 번은 와요. 일 때문일 때도 있고 여행을 올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거의 닉도 저희와 함께 와요. 닉이 한국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날 수 있으면 닉에게도 좋고 저희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주은 씨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오늘도 저희가 다시 귀국해야 해서 긴 이야기는 못 나누겠지만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주은 씨가 닉과 만나준다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행복이 될 거예요. 그래요. 주은 씨와 주은 씨의 가족들에게 신뢰만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친구처럼 또 가족처럼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닉에게도 좋은 영향이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주은 씨도 그동안 외롭고 슬픈 일이 있었다면 우리와 가족이 되어 치유해 나가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에게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때 저는 주책맞게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느라 애써야 했습니다. 사실 업무에 복귀한 이후로도 저의 직장 내 평판은 늘 좋았고 6개월 만에 복귀였어도
업무 능력이 녹슬거나 하지 않았고 늘 웃는 얼굴도 여전했기에 직장 사람들로부터 강한 사람, 독한 여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지만 사실 제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단둘이 된 저와 엄마의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도 했고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있으면 떠나보낸 아이 생각이 사무쳐 우울한 마음만 더 깊어졌기에 더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한 면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역만리 타국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저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 준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면서 어쩌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우리 천사가 엄마가 너무 슬프고 외롭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 보내준 친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닉, 네 생각은 어떠니? 너도 아줌마랑 자주 만나면 좋겠어? 좋아요. 케이크다 같이 먹어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례금보다 더 값진 인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을 알게 된 제 동료들도 세상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며 이게 다 제가 평소에 선행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산 덕분이라며 너무 부럽다고 말해주었죠. 저는 닉이 독일에 있을 때도 연락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SNS라는 것을 시작해보고 있어요. 닉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늘 부모님과 무얼 했는지 또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진과 함께 보내는 짤막하고 서툰 한국어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하루하루 힐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 후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저는 닉과 닉의 부모님과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새가족과 함께 영상통화도 하고 정말 멀리 사는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꼭 서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식사라도 한 끼 함께 하는 것이 일종의 약속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고 꼭 하나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그건 가족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늘 단둘이었던 삶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늘 진심을 다해 살다 보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소중한 인연이 하늘에서 내려와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올해 휴가 때는 엄마를 모시고 제가 직접 독일로 가기로 했어요. 닉의 집에서 휴가를 보내며 온 가족이 모두 모여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오려고 합니다. 인종도, 국가도, 언어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니까요. 가족이 뭐 별거인가요?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어가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모두 순간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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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